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새해 결심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금쯤이면 작은 실패에 자책하실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새해 목표는 하나같이 난이도가 높았으니까요. 이럴 때 뭐뭐해도 괜찮아 이런 작은 주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매일 운동하지 않아도 괜찮아. 매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외국어 책을 사놓고 펴보지 않았어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이런 건 진짜 모두 괜찮죠. 이런 건 어떨까요? 헤어져도 괜찮아. 주식이 폭락했지만 괜찮아. 아프지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건요.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누군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되물을 겁니다. 정말이냐고. 당신에게 정말 죽음이 다가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자신의 투병기를 에세이로 그리고 웹툰으로 펼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지금 바로 모십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김진만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소셜 미디어에서만 온라인으로만 주고받다가 실물을 뵈게 되니까 너무 훈남이신데요? 아 그래요? 그런 소리 많이 못 듣습니다.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출연을 결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더구나 이제 곧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네, 한 3-4일 뒤면 이제 4차 항암 들어가거든요. 아 벌써 4차까지? 중반이 지났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암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치료 중인 환자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나름 이 암 걸리고 첫 방송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저기 인터뷰나 취재는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뭐 그렇게는 한데 방송으로 나오는 건 또 처음이고 이렇게 좀 길게 또 방송 나가는 건 또 처음이네요. 사실 섭외 연락을 드리면서 지금 치료에 전념하셔야 될 텐데 저희가 특히 또 한번 나오면 한 2시간 정도 녹음을 하거든요. 2시간이면 짧은 거죠, 사실. 그렇죠. 방송치고는. 네. 완전히 동종은 아니지만 비교적 같은 업계라서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통 방송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이렇게 작은 인사를 나눈 다음에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김 기자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오프닝 하는데 그렇죠. 자기소개를 매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요, 그게.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관행이에요. 그래서 적당 덕후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데 적당 덕후는 제가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이야기가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도 되고 조금이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끊고 정정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시작할게요. 김진반 기자님은 기자입니다. 그냥 언론사가 아니라 국가기반 통신사의 기자시죠. 기간통신사입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의 기자시죠. 여기서 1차로 뉴스를 생산 보급하는 겁니다. 다른 언론사가 그걸 참조해서 인용하거나 추가 취재를 하는 그런 언론사죠. 당연히 뉴스 최초 생산자이자 전달자로서의 자부심이 보통 언론사의 기자보다 매우 크실지도? 아주 조금. 그리고 언론사 기자의 꽃은 해외 주재 특파원이죠. 김 기자님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매우 능통하십니다. 그래서 북경 특파원을 5년이나 하셨어요.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코스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소셜미디어에서는 특유의 유머 코드와 병맛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소셜미디어 스타이기도 합니다. 화목한 가정도 이루셨죠. 뭐 하나 딱히 부러운 것 없을 만큼 행복한 인생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 부분은요 김 기자님이 에세이에도 쓰셨고 웹툰으로도 연재하셨잖아요. 네. 죽음이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려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읽는 것보다는 기자님이 원 저자시니까. 나는 연합뉴스 김진반 기자입니다. 뼈암 3기 환자기도 하고요. 나름 기자로서 특종도 여러 번 했던 이력, 업무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지금은 암과의 싸움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론 암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불편한 동거를 끝내야 내가 살기 때문에 암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투병일지를 쓰는 이유는 지난한 투병 일상을 이겨내려는 이유도 있고 행여 내가 잘못됐을 때 혹시나 책으로 출판해 남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 글의 끝이 승리로 끝날지 죽음으로 막을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쓰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이기에 투병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투병하며 떠오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이 글의 끝이 해피엔딩이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저일 겁니다. 이 글이 저와 같은 암투병을 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아니 조금의 위안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에세이죠. 웹툰의 소개 글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희망이 한 자루 피어오르는데 이렇게 예. 담담할 수 있나 사람이. 예, 저도 제가 이렇게 담담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어요. 이제 너무 담담해서 사실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수많은 서점에 가보면 네. 수많은 투병 일기 그런 관련 책들이 있어요. 당시에는 뭐 약간 시한부 선고처럼 받았었거든요. 길게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일단 의사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직업적 특성이기도 한데 네. 항상 언제나 최악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그냥 기자라고 밝히고 취재를 들었죠.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 제가 여러 가지 판단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와중에 또 직업 네. 정신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을 터졌습니까? 아, 예, 그렇죠. 저희가 그랬더니- 보통 이럴 때 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주저주저 하시면서 네. 그냥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사로 치면 약간 야마가 잡힌다. 우리말로. 여기서 야마라는 건 일종의 헤드라인으로 그렇죠, 번역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메인 테마로도 번역할 그렇죠. 수 있는 얘기죠. 예, 메인 테마가 예, 잡힌다. 이게 좀 특이하다. 네, 지금 업계 용어를 말씀해 네. 주셨고요. 투병 일기로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아니 그 와중에 콘텐츠 네.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아니 사실 요즘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네. 제가 음식책 쓰잖아요, 중식책. 그렇죠, 그렇죠. 한 3권 썼더니 쓸 게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있었는데 요거는 써보면 괜찮겠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청취자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김진판 기자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약간은 짐작하실 거고요. 적당 토크가 아주 자신 있게 매우 강한 확신으로 자신 있게 신년 특집으로 김진판 기자님을 모신 이유도 짐작하시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분명한 중병 판정을 받으시고도 여유, 웃음을 잃지 않은 모습. 물론 이게 일부러 노력하시는 것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사유가 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쓰면서 알았는데 네, 사람이 좀 죽음을 앞두다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짚어 보고 제 감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가 또 아. 김정은 위원장 취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동원했던 취재력을 네. 내면으로 한번 깊이 한번 잠깐 지금 누굴 맞아요. 취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익숙한 북한은 이름이 들어갔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저 동갑이에요. 그 근데 백마 타고 다니시 백두산을 우리- 누비시는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83 대장 83년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분이시죠. 실제 만나셨습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네. 뭐 말을 하거나 이러진 못하죠. 근데 멀리서 취재를 했죠. 아 멀리서 보신 거죠? 예, 몰래 따라다니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섞거나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아니라 추적자처럼 따라다녀요. 제가.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네. 원래 적당 독후가 대본도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은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 취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2017년도인가 8년도부터 제가 2017년 1월 1일에 특파원 나왔거든요. 네. 아 베이징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 시절에. 에서.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한 다음에 네. 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이면 북한 최고 조름에 예, 올라간 지도 시간이 꽤 지나는 거 아닙니까? 꽤 지났는데도 해외 활동을 안 하다가 네. 갑자기 중국에 나타난 거예요. 베이징에. 갑자기 전용 기차 타고 왔나요? 그때는 기차 타고 왔어요. 그렇군요. 처음 왔을 때. 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베이징 특파원 그 나가 있는 지사에서 막내거든요. 네. 그리고 사회부를 제일 오래 했고 이제 뭐 배정이 됐죠. 힘든 일이니까. 쫓아라. 추적해. 갔다 와라.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부터 한 10시간 이상 서 있는 일이 잦았죠. 기다리는 거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 숙소는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조어대라고 국빈관이에요. 중국에 영빈관? 우리의 영빈관. 네, 네. 근데 중국에서는 국빈관이라고 하는데 그 국빈관, 인민대회당 그리고 이제 공항이나 베이징역 여기가 주요 포인트죠. 일단 근접하실 수가 없었겠군요. 네, 그러니까 좀 쉽지 중국 않았죠. 일단 뭐 그 북한의 최고 존엄의 근접 경호원들은 보지도 못하셨을 거고 중국 공안들만 보다가 오셨겠네요. 근접 경호원을 많이 봤죠.
아 많이 보셨습니까? 네, 많이 봤죠. 아니 그 정도면 진짜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경원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의 뭐 안면 틀 정도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쵸, 그 그쵸, 방탄 경호단이라고 막 네 한참 김정은 위원장 북미회담하고 할 때 많이 봤죠. 이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전 흔히 얘기하는 실전 압축 근육. 그렇죠. 정말. 야, 어마어마한 정말. 것이에요. 저도 북한 사람을 베이징 가서 거의 처음 봐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하게 취재를 했죠. 대충 루트가 이제 잡혀요. 사회부 기자들 특징인데 조금 해보면 네.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가 진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형사와 예, 기자와 그리고 건달과 그 중간 형태. 중간쯤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예. 건달도 아닌. 북한에는 어쨌든 그 관영통신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어요. 처음에 이제 북한 그 주요 인사들 그렇죠. 매일 만나고 뭐 인사하고 막 괜히 말 걸고 그 우리 그 특유의 그 넉살로 그렇죠. 막 다가가는데 되게 경계하거든요. 이것이 그분들이. 자본주의 기자다. 이것이 자본주의 취재다. 나중에까지도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 주변 사람들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눈인사 정도 할 정도.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뭐 한 4년 내내 그렇군요. 쫓아다녔으니까. 아니 그러면 언젠간 다시 복직을 하신다면은 다시 뭐 중국 특파원으로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그때 만났던 그 얼굴을 익혔던 예. 김정은 위원장 근처의 주요 인물들이 또 나중에 주요 요직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네. 거의 한 80% 이상이 숙청당했어요. 웃으면 안 돼. 그쵸, 웃으면 안 되죠. 숙청당하셨어요. 그쪽에서 숙청이란 네. 말은 진짜 물리적 네, 생명이 진짜. 없어진다는 맞아요. 뜻이니까. 제가 기억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네. 최선희 부장, 외교부장인데 그분은 계세요. 지금 잘 지금도 계시고. 계시고 김영철 부장은 한번 당했다가 복귀했죠. 복귀했군요. 북한은 이렇게 가끔 복귀. 그 두 사람하고도 좀 개인적 친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따라다녀가지고 네. 최선희 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오면은 한숨 쉬세요. 말 거니까. 야, 너 또 왔구나. 야, 약간. 그만 따라오라. 네, 맞아요. 모르죠. 또 언젠가 이게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서 시대의 특종을 잡으실지도. 제 사람을 진짜 못생겨 찍거든요. 네. 근데 그 최선희 부장은 굉장히 화보처럼. 왜냐면 망원 400mm로 당겨서 찍으면 웬만큼 생긴 사람도 예쁘게 나와요. 아니 망원 400mm까지나 들고 다니셨습니까? 네, 엄청 2개씩 들고 다니죠. 고생하셨네요. 허리가 다 나가고. 저도 그러니까 X세대이긴 한데 아마 지금 X세대들이 끼었어. 예, 끼어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X세대들이 아마 퇴직할 때까지 현업을 하다가 끝날 때까지 퇴직하는 아마 첫 세대가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우리의 운명이죠.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 기자님 의외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대학을 좀 늦게 갔어요. 일반 사람보다. 그러니까 입학은 제대로 했는데 제가 01학번이거든요. 네. 2006년도에 1학년 1학기를 다녔어요. 5년 동안 어디 뭐 해외 파병을 갔다 오셨나요? 아니 군대도 갔다 오고 일을 했어요. 집안이 좀 힘들었었어 가지고 2001학번이면 혹시 IMF 때 고등학교를 1학년 네, 네, 겪으셨고 맞습니다. 그때 좀 가세가 많이 기우신 건가요? 많이 기울었죠. 아이고. 네. 아니 원래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네. 더욱 기울었어요. 아니, 무슨 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 들린데. 아니, 사실 네. IMF 때 우리 가족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네. 땡처리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죠. 물가가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싸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가난했기 때문에 뭐 가게에 막 심대한 타격이 이미 너무나 타격이 있는 상태여서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단 그 네. 수능 보시고 대학 합격한 다음에 바로 휴학을 하고 제가 삼수했습니다. 삼수하셨고요. 어머님의 강렬한 교육열로 인해서 네. 넌 반드시 스카이에 가야 된다. 스카이. 네. 근데 스카이는 못 갔어요. 어쨌든 어머니의 끊임없는 네. 재수 요구, 저의 또 의지. 그래서 이제 삼수를 끝내고 03학번 입학을 했는데 네. 학교를 못 갔죠. 왜냐하면 학비를 겨우 마련했어요.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고 우리 친할머니.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다니던 이제 교회 그 할머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네. 서울로 대학을 갔다. 지역 출신이시군요. 시골 완전 깡촌인데 네. 거기서 이제 학비를 좀 절반 시원하게 모아주셨죠. 말씀해 주세요. 어디입니까? 그 익산시 그 익산군이에요. 사실은 익산군 익산시 춘포면 네. 신동리. 그때 제가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회차 운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독실하셨군요. 독실하다기보단 마을 이름 자체가 신동리예요.
믿음골이에요. 예. 아 실제로요? 유럽에 이제 선교사가 와서 마을 꼭대기에 교회를 세우고 아 기자님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믿을 신자에 동네 동자를 써서 진짜로 신동리예요. 아니 제가 미션 네. 스쿨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미션 미션 동네죠. 빌리지라는 얘기 처음 미션 들어봅니다. 빌리지. 아니 되게 있군요, 저도 그런 데가. 커서 알았어요. 그런 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뮤니티가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겠네요. 형성이 돼 있는 마을이었는데 네. 그래서 뭐 헌금 같은 것도 곡식으로 아 현물. 네, 현물로 많이 현물로. 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거기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주셔가지고 되게 옛날 얘기 같지만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밝고 아니, 지금 자연 속에서 자라. 지금 밝음의 정도가 약간 지나치셔서 그렇죠. 병적으로 바뀌 그런 거예요. 그 안판적을 받은 환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웃으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병적으로 암적으로 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군대도 갔다 오셨고 상근 예비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수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게가 좋지 않다. 네. 재정이 제가 한 17, 뭐 한 20 이쯤 때부터 네.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안을 좀 두 기둥처럼 아, 이끌어왔는데 우리 누나하고 아버님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솔직히 물어봤어요. 네. 카드를 한 8개인가 쓰고 계시더라고요. 카드 사태 나기 전입니다. LG카드. 아 카드 대란 전에 2004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네. 우리 어머니 월급이 당시에 한 80만 원이나 됐을 거예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어머니가 뭐 학력이 높지도 않고 뭐 공장에 다니시고 귀금속 단지가 있어요. 익산에는 네네. 귀금속 단지 다니시고 뭐 부업 같은 거 좀 하시고 했는데 아버지가 워낙 뭐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시는 그렇군요. 상황이었으니까 봤더니 뭐 이것저것 다 떼고 공과금 떼고 하니까 한 30만 원으로 내 식구 살림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이제 카드 빚을 내서 제 문제집을 사주거나 아이고. 학원비 학원을 3수 때는 안 다녔는데 제가 문제집을 하루에 한 2권 이상씩 풀었어요. 매일요? 매일요. 왜냐면 3수까지 가니까 교과서를 거의 외우는 지경이 이르러가지고 아니 그 정도면 저 하버드 정도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애들한테 네. 너넨 공부하지 마라. 유전자가 이미 글렀다. 그 정도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분명히 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두뇌의 문제다.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있다. 우리 애들을 늘 애체능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김 기자님 그래도 꽤 명문대를 입학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학교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주 훌륭한 학교에 제가 네. 다행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학교가 그래도 외국어 교육 네. 전문 대학 교육의 중에는 요람. 가장. 근데 예. 항상 궁금한 게 그 예. 대학은 예. 그 약자로 부를 때 H 대학입니까? 이응 대학입니까? 거기요. 네. 그 흡수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HUFS. 그렇게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응대학교라고 맞이표현을 하니까 우리말로 할 그렇죠. 때는. 이응대라고. 근데 이게 하죠. 이응대인지 H대인지 항상 헷갈리는 그 학교. 이응대. 이 학교 얘기 나온 김에 거기에 중국어과 입학하신 거죠? 예. 그 되게 입학한 그 사연이 되게 웃긴데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스카이 외에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서 친구하고 둘이 같이 삼수하던 친구하고 둘이 네. 앉아서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과를 쓰고 아, 나는 영어를 싫어하니까 영어를 싫어하는 그 과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과가 어디냐? 그때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어과가 이제 무너져가고 있을 때여서 중국어과다. 그냥 중국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썼습니다. 정말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학교 중어과나 일어과도 마찬가지인데 네.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들어가면 한 굉장히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요. 코피가 터지죠. 특히 그 일어과 같은 친구들은 예. 거의 원어민 일본 예, 중학교 고등학생 수준 이상인 친구들만 다 들어오잖아요. 외고 나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 네. 많아서 현지에서 살다 주재원으로 왔거나 현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심지어는 일본 네. 대학교 시험까지 보고 다시 여기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그 학교에 가보면 빈부차가 느껴져요. 아주 잘 사는 친구들이 있고 네. 아주 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래요. 사실 저도 그 학교 출신이긴 한데. 아 그러세요? 근데 대부분 그 학교가 부르주아들이 많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농담처럼 저도 기억나는 게 지금 입결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의 수시 같은 건데 네, 맞아요. 일종의 특례 입학 제도가 되게 많아서 맞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갑자기 학교에 없던 버스가 보이면 맞아요. 누구 돈 많은 신입생이 들어왔나 봐. 맞아요. 그런 거 많았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새 학기가 되면은 실제로 그래요. 뭐 어디 모 그룹에 손녀가 들어왔다. 맞아요. 예, 그런 소문이 돌고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실제로 돈을 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정치인 자녀나 그리고 아예 그랬던 것 그 같습니다. 해외 주재 상사원들이나 외교관 많이 있었죠. 자녀들은 특례제도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랬었죠. 그런 와중에서 또 빈부격차도 느끼시고
아 굉장히 근데 중업가도 그렇겠죠. 굉장히 부르주아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약간 좌파의 성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어과, 러시아어과가 있지만 우리 학교에 그때 당시 뭐 러시아 뭐 해체된 상태였으니까 네. 그 소련이 해체됐죠. 아니 그때 당시 네. 중업 가면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들 굉장히 많지 않았나요? 중국을 다들 그냥 거의 마치고 온 친구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친구들이 왜 중업과를 왔지 싶을 정도로 네. 예. 많더라고요. 그냥 그거 하고 딴 데 가지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예 그걸 그러니까. 견디셨군요. 그냥 다녔어요. 전 되게 자존감이 높은 편이어가지고 아니 못해도 그냥 하는 편이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네. 그 학교에 무슨 뭐 네. 그 일업가나 중업가나 노업가나 뭐 이런 데를 들어가면 나는 이런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도 여기가 잘 가르치니까 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미 이미 1학년 다 때부터 예. 어지간한 학교에 4년 이상 과정을 한 2번 3번 마친 친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기초부터 하는 친구들 한쪽에 있고 그 전공은 놔두고 이제 다른 걸 하는 친구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예. 중국의 베이징 특파원까지 가실 정도로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원래 운동을 했어요. 어떤 운동이요? 유도를 했어요. 아, 유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겼지만 네. 유도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안 보이시니까. 아니요, 유도하시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체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유도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진지하게. 아마추어 선수를 하셨군요. 네. 아마추어는 아니고 네. 중학교 때는 이제 엘리트. 했어요. 그래, 그 그래서- 전국체전 메달도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 아니고. 도장에 소속돼서 했는데 네. 아무튼 일반인 저희 고등학교가 마침 또 유도 학교였는데 네. 일반인 대회가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체를 숨기고 일반인 대회 3년 연속 우승을 했죠. 아니, 무체급이에요. 일반인 대회는. 잠깐만요. 그 선수협회 등록돼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일반인 대회 나가셨습니까? 어차피 고등학교 그 진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인문계로 그냥 진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대책이 없었어요. 아. 중3 때 그냥 일반 학교를 가야겠다. 왜냐면 운동하면 돈이 좀 많이 그쵸. 들거든요. 들죠. 그래서 그냥 그때 전향을 했는데 네. 운동 선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냥 맞고 품는 거예요. 그냥 맞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부도 문제집도 하루에 3번씩 그냥 푸는 거예요. 머리에 그 상관없이 아니 그럼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좋지는 않죠. 그 중학교 때까지 운동하시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을 못했죠. 거예요. 근데 꽤가 좀 많았죠. 그럼 고등학교 유도할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어쨌건 그 네. 학교 중업 가면은 굉장히 열심히 머리가 했어요. 좋으신 건데. 그 수능도 잘 보고 했는데 네. 논술 같은 걸 못해가지고 네. 논술학원을 못 다녔어요. 아. 돈이 없어가지고 음. 그때 돈이 늘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좀 인생 얘기를 원래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 얘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대학 입학 합격 허가를 받아 놓으신 다음에 5년 동안 이제 네, 군대를 일을 갔다 했죠. 오셨고. 그때 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저는 상근 예비역인데 동사무소 같은 데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하죠? 공익근무 요원이 아니라 네. 상근 예비역은 말 그대로 현역하고 제대하면 병장 제대가 돼요. 그렇군요. 근데 부대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네? 그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취사병을 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사회 때가 묻고 나서 보니까 집안에 이렇게 좀 배경이 없거나 이러면 좀 안 좋은 데로 배치를 받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이 그래요. 딱 6명만 부대에 받았는데 저는 흔히 집 근처 동사무소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죠. 동대라고 하죠. 예비군 훈련하는. 그러니까요. 네, 예비군 동대 배정을 제일 많이 받죠. 아니면 뭐 네. 공공기관에 네, 들어가거나. 그렇죠.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심지어 부대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6시 출근합니다. 더구나 취소 지원병이 취사지원병 현역하고 같이 새벽같이 새벽같이 가야 될 거잖아요. 이미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새벽 4시 반에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렇겠네요. 6시쯤 슬렁슬렁 오니까 가서 이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네. 6시에 퇴근을 하죠. 그 집안 사정 때문에 네. 행보한테 이제 좀 부탁을 했어요. 일을 좀 퇴근하고 부대 일에 지장 없게 하겠다. 일을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나 가난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2000년 되면 그렇죠. 이게 IMF 이제 여파도 좀 거칠 때니까 네. 2003년도니까 그래서 뭐 이래 해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래서 너 대학 다니다 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아직 못 다니고 왔는데 입학만 했어요. 입학은 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인데 해서 이제 뭐 재정 상태를 말씀드렸더니 네. 알겠다고 해서 집 근처 이제 학원에 출강을 했죠. 그래서 7시쯤 출근을 해요. 6시에 퇴근해서 7시 반쯤 출근해서 애들 가르치고 11시쯤 퇴근을 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뭐 그- 쓰리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김 기자님, 저희가 군대에서 고생도 하셨고 그리고 군 제대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네. 얘기는 자연스럽게 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알겠습니다. 일부가 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다쿠 OBS 라디오. 김 기자님, 일부 함께한 소감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기 공 PD님께서 대본을 주셨어요. 네, 대본대로 흘러간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이리저리 얘기하는 건데 네, 대본을 보고 네. 제가 이쪽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성 들여서 쓴 대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제가 썼습니다. 그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아가지고 아니, 좀 죄송해요. 아니 네. 제가 쓴 걸 제가 엉망진창으로 어. 만드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좀 제가 이렇게 좀 두서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적당 덕후에 정말 잘 나오셨고요. 적당 죄송합니다. 덕후가 이제 어느덧 김 기자님 회차가 83회입니다. 83회까지 두서 있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83년생인데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 일부 때 그 김 기자님께 무례하거나 신뢰를 했을 네.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그 해당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무례나 신뢰가 있다면 네. 바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네. 무례나 신뢰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는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저는 되게 그런 거에 관대한 편이어가지고요. 네. 제 SNS 보시면 알지만 뭐 이렇게 별 분들이 다 계세요. 거기에 보면 선 차근차근 넘는 분들이 많죠. 차근차근 얘기해 네, 보기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뭐라 그럴까 김 기자님에게는 별종들을 끌어다니는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뭐 그런 게 듭니다. 우리가 아까 일부 때 고생하셨던 얘기 계속하셨어요. 이제 학비를 모으기 위해서 군 제대하시고 또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때 어떤 일 하셨습니까?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뭐 이제 과외도 하고 그냥 일반 일도 했었어요. 일반 공장도 일이라- 뭐 다니고 뭐 낮에는 이제 학원은 저녁에 스타트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낮 시간이 좀 비니까 뭐 알바도 많이 하고 닥친 대로 했죠. 왜냐면 체력이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도하셨으니까. 했으니까 네, 그때 당시도 유도를 도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왜냐면 그걸 좀 놓기는 싫었어요. 그거에 대한 매력을 제가 좀 잘 알아가지고 그렇군요. 공부보다는 사실 그쪽인 것 같아요. 운동 쪽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버드는 갔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어쨌건 엘리트 네. 선수였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삼수를 하셨지만 예. 명문대 합격하셨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질이 훌륭하시다는 거죠. 체력이 일단 너무 좋았고 네. 체력 중요하죠. 끈기가 있어요. 저는 많은 하는. 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 정신력 강조하는데 예. 정신력 체력에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그 엘리트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런저런 운동을 굉장히 오래 그러신 것 했었거든요. 같아요. 피디님도 네. 복싱 뭐 이런 거. 하시고. 복싱은 안 했어요. 네.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유도 거 하셨어요? 했었는데. 유도인의 체형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유도는 네. 한 2, 3년밖에 안 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한 1단 이상인데요. 2, 3년 하셨어요. 네, 뭐 한 2단 정도 되긴 이단은- 하는데. 예. 단순 저하고 비슷해요. 네? 아니 삼단- 선수를 삼단은 하셨으면 안 땄어요. 왜요? 그냥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이제 7년 정도 했는데 네. 뭐 그냥 중학교 때는 2단 정도면 너프하게 괜찮은.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엘리트들은 보통 중학교 때도 3단까지는 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신비에 빠진 네. 미스테리한 인물. 그렇게 해서 고생을 하셨고 드디어 대학도 이제 입학하신 거죠? 학비를 일하는 게 너무 좀 지긋지긋하다고 할까? 네네. 중간에 쉬고 싶지 않았어요. 학업을. 아, 왜냐면 이미 5년 딜레이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비랑 빚을 이제 집안에 있는 빚 뭐 다 갚고 학비를 한 번에 모아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일을 하셔서 학비만 마련한 게 아니라 집안이 빚까지 갚으신 겁니까? 그럼 누가 갚아요? 그 80만 원씩 어머니.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음, 빚도 갚고 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집에 뭐 누나 아프기도 하고 뭐 어머니 뭐 뺑소니도 한번 나가시고 아이고. 뭐 하여튼 여러 일이 그때가 가장 좀 인생에서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뚫고 나왔는데 진짜 절망의 연소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그때도 되게 지금처럼 허허하고 그냥 다녔어요. 뭐 어쩔 수 없지. 괜찮다. 김 기자님 유전자가 진짜 보통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그 20대 청년이 네. 세상을 원망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컸어요. 저한테 다가오는 것들이.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인정 못하면 쓰러지는 거고 제 주변 친구들처럼 깡패가 되거나 뭐 잠깐만요. 그 주변 유도하는 친구- 친구들 많으니까. 아.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좀 엇나가거나 네. 집안을 포기하거나 가족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버티고 서 있었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너무 훌륭하시고 여장부시지만 여성으로서 이제 한 가정을 이끌기 너무 힘들었고 아버님은 되게 우리 아버님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어요. 한량 스타일이신데 발랄하시군요. 네, 약간 그러시고 네. 누나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느 평범한 가난한 집의 학생. 딱히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막 네. 집안이 힘든 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대부분 그래요. 학생들이.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좀 버팀목이 좀 돼야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제가 돈을 벌면서 알았어요. 네. 엄마보다 배움이 있으니까 음. 어머니보다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너지면 이제 집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끈기도 있고 네. 뭐 남들보다 벌떡 일어나요. 유도 하시잖아요. 네. 유도 넘어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히기 당하고 끝나. 큰일 나죠. 네. 네. 바로 빠져 일어나는 나와야죠. 편이에요. 네. 예. 저는 예, 낙법 치고 그래서 떨어질 네. 때도 낙법 치고 바로 그냥 일어나야죠. 중지 암에 잡고. 걸렸을 때도 네. 암에 딱 진단 받고 바로 일어나요. 이제 다음 솔루션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앉아서 울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야, 이게 참 암 최초 진단을 받고 정말 이렇게 너무 담담하셨다는 게 웹툰에도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웹툰을 열어보 웹툰 제목이 뭐죠?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네. 에세이 제목인데 그냥 그쵸. 웹툰 제목으로 했어요. 제 인스타 계정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주커버그가 만든 얼굴 네, 체크하고요. 그걸 말하는 네이땡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괜찮아 웹툰. 너무 발랄하게. 네. 아니 사실 이게 발랄하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굉장히 발랄해요. 최초 진단을 받고 웹툰에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건 김 기자님 독배기예요. 나 암인 건가? 울먹굴먹하는 드라마 같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와이프에게는 뭐라 하지? 부모님에게는 날씨 좋네. 나 이제 죽는 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는 바로 연락하셨고 가족들에게는 약간 얼버무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감정 상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피디님 보면 정상은 아니죠. 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어요.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기보다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어요. 아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구나. 제가 뭐 정신과 상담도 받고 신체적인 치료도 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언제 알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약간 가족 이제 어머니하고 물론 상의하면서 일을 처리해왔지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이제 지금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결혼하셔서 가정도 이루셨고 똑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그 두 가족을 한꺼번에 뭐 말씀하시는 처가도 거죠. 있고, 네. 네, 처가도 있고, 네. 뭐 모든 상황이 비슷했는데 늘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를 바라보는 거죠. 어쨌든 집에서는 제가 경제권이 있었고, 뭐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고, 뭔가 좀 내 안에 정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자라는 네. 게 좀 서면 이야기를 하자라는 게 있었고, 근데 너무 큰 일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뭐 생과 사를 가르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냥 돈이야 벌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감당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진짜 친한 지인들한테 네. 좀 얘기를 해서 좀 무게를 좀 덜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야 좀 정신이 빨리 샤프하게 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고 네. 친하게 지낸 선배한테 전화를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분. 그리고 나서 좀 어떻게 해야겠다 정리가 된 다음에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이게 여기 이제 웹툰에 나오지만 올게 왔구나라는 거는 이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젊어서부터 좀 고생을 했어요.
고생한 기간이 좀 길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좀 장성해서 직장을 다니고 할 때도 사실은 쉽진 않았죠. 안정권에 들어오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이런 병이 걸릴 거라는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체력이 이제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우리 느낌으로 오잖아요. 네네. 젊어서 몸을 좀 함부로 쓰면 네. 왜 연예인분들 보면 막 젊어서 활동 너무 심하게 해서 나중에 아프시고 하는 분들 운동선수도 그렇고 엘리트 그런 게 선수도 예.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그 불행하게도 신체는 우리 한량 아버지 신체를 타고났는데 굳건한 의지는 어머니를 타고나서 몸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걸 되게 알았죠. 그리고 10년 전에 이미 신장 수술도 한번 했었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한 60쯤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그러니까요. 와버린 거예요. 한 20년 일찍.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때 순간에 딱 왔는데 그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20년 좀 빨리 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사실. 그러니까 늘 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네. 이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정정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몸을 함부로 쓰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치열하게 사셨다는 표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변에서 잘 모르는 게 네. 보시다시피 내색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내색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색 네. 그걸 이제 요즘 상담이나 뭐 이런 치료를 받으면서 아는 건데 감정 표현을 조금 솔직히 해야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전 잘 울지도 않아요. 저 암 걸리고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많이들 울잖아요. 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당연히 주변에 많이들 우세요. 근데 그냥 있었어요. 보통 그런 반응이잖아요. 뭐 저는 전혀 모르겠는 그냥 일반적인 경험만 밖에 못 봤지만 보통은 부정을 하죠. 부정을 많이 하죠. 예. 처음에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 이렇게. 다음에 원망을 하고 예, 맞죠. 건데 그런 감정 프로세싱을 다 건너뛰시고 올게 왔구나라는 건 정말 좀 충격적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행동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어떤 저를 겁니까? 잘하는데 나중에 한 번에 몰려오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찾아오게끔 하자. 이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은 모든 게 끝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나지는 않아요. 지금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웹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족들은 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문제다. 내가 잘못 뭔가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있구나 생각하고 바로 치료 유도죠. 제가 뭔가 넘어져 있구나. 네. 바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를 좀 전문적으로 일으켜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네. 글을 썼죠. 나에 대해서. 그때부터 네, 글을 쓰기를 그렇죠. 결심하신 거고.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내가 덤덤하게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야 너 그거 그렇게 바로 그걸 인정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남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제가 여태까지 버텨올 수 있는 거는 남의 말 좀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면 자기 객관화가 지나치게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울 정도로.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집안 리더 역할을 계속 했잖아요. 리더들은 남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은 망합니다.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나?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멀리서 CCTV로 보듯이. 근데 그거를 저한테 카메라 앵글 비춰본 적은 없는데 왜냐면 늘 잘한다 칭찬받으니까. 이번 사태가 오고 나서 저한테 비춰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말고 몸의 건강 말고 정신의 건강.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몸도 낫고 마음도 낫고 가족들도 살고. 이건 청취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김 기자님의 멘탈이 병변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보통 사람 다수의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약간 뭔가 다른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중에 병까지 될 수 있으니
질병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니 미리 선제적으로 상담받고 해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증상을 꽤 오래전부터 앓고 있어서 네, 저도 주기적으로 약 먹거든요. 약을 드시는군요. 네, 약은 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혈압이 높거나 당뇨에 걸렸거나 감기에 걸리면 약 먹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건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김 기자님은 정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범주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강점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 제가 어린 나이에 되게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늘 무슨 일을, 제가 새로운 일을 하면은 멘토 같은 분들을 늘 한 두세 분 늘 물어봐요. 그러니까 남들은 제가 고집이 강하고 막 제 주관대로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그쵸. 정말 잘하는 분한테 물어보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바꾸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다 물어보죠. 새로운 일을 할 때, 웹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책을 쓸 때도 웹툰도 주변에 좀 물어보고 의견을 구한 다음에 그대로 밀고 나간. 그분들도 궁금합니다. 지금 치료에 집중해야 될 사람이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정신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육체적 에너지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장르 도전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웠어요. 일단은 그 치료하시는 주치의 선생님은 무조건 말렸을 것 같아요. 예, 좀 말렸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치료에 전념해야지. 근데 투병일기 쓰는 거는 되게 좋다고 하셨고. 그건 실제 임상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군요. 제가 정했죠. 제가 완전 워커홀릭이어서 아침 1시간만 딱 집필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 시간 몸이 아파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아침 1시간. 지금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업무 시간은 1시간 반. 기자 일 안 하니까. 방송이나 강연은 한 달에 8건. 그 이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녹음한 2시간 할 텐데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짧게 재밌게 끝나고.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이게 일 같지 않은 환경이어서 강연 같은 건 당연히 2시간 하죠. 근데 전화나 뭐 이런 업무를 1시간 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굉장히 뭐 분위기는 프렌들리하지 않습니까? 네, 흔히 좋습니다. 여기 일본어를 조금 더하면 후리스기. 지나치게 후리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해서요. 저도요. 세상에 이런 방송이 하나쯤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들 너무 각 잡고 기승전결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 라디오 방송 해봤는데 보통 뉴스 브리핑 같은 거 많이 하죠, 기자들. 그렇죠. 너무 재미없어요. 매불쇼도 나갔는데 거기도 딱딱하더라고요. 지금 고정하시는 건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걸 그 거쪽 스태프분들이 들으시면 언짢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이제 다시는 안 나갈 거기 때문에. 뉴스와는 이제 빠이빠이. 지금 제가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자님 좀 빨리 치료는 안 되는 거죠. 평생 가야 되는 거긴 하죠. 1월 중순이면 이제 항암 다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할 겁니다. 예전처럼 완벽한 건강을 찾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꽤 호전 되시면 저희 OBS 라디오에 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하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될 것 같아요. 김진방의 무슨 쇼. 준 실업자 상태여가지고. 김진방의 아까 그 얘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가족들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가족들 반응이 궁금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고 되게 슬퍼했죠. 사실 집안에서 차지한 그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진짜 어머니가 직접 표현 이제 무뚝뚝 하시거든요. 여장부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 잘 안 우세요. 우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말씀 드린 순간에도 제 앞에서 안 우셨어요. 근데 되게 하늘 같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부인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아팠을 때도.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바톤 터치를 받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했잖아요. 바로 어머니는 태세가 딱 전환이 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너 그만 내려놔라. 제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네가 걱정 안 해도 잘 지낼게. 딱 그게 이제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제 치료를 주변에서 뭐 케어해주고 이런 걸 저 병원 혼자 다녀요. 저는 원래 그래요. 어머니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가족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잘 있어주는 거. 그러면 제가 몸은 나아오겠다라는 거.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짧게 좀 요약하면 할머니가 애지중지 키우셔가지고 어머니한테 패스를 해서 어머니가
잘 케어를 해서 저한테 와 계시죠. 근데 지금 너무 3대가 편하게 케어를 해서 지금 3대가 케어를 저에게 하고 장래희망을 물어본다면 저희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편하게 네. 계시는데 아버지도 저를 찾는 비중이 굉장히 줄었고 근데 저도 이제 애가 둘이지만 부모님은 자식들이 착각하는데 부모님이 저를 잘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잘 아세요. 그렇군요. 뭘 원하는지. 누나도 이제 저희 누나 말레이시아에 한 20년 가까이 시집을 그쪽으로. 네. 매형이 말레이시아인은 아닙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아, 있죠. 왜? 뭐 한국 분이신데 네. 그 시절에 많이 안 나가 있는 때라 교민이 뭐 한 1,000명도 안 되던 때요. 제가 대학 때 가보니까. 그럼 지금 말레이시아 쿠알라에 계신 건가요? 예. KL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KL에 계시는데 누나도 이제 저한테 늘 부모님 맡겨놨죠. 사실은 시집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제가 옆에 있으니까. 쿠알라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만. 그래. 어쨌든 누나도 부모님한테 좀 더 신경 쓰고. 아이들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그 전에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가정주부를 쭉 했는데 저희 집안에서 가방끈이 네. 제일 깁니다. 우리 와이프가 사회 활동을 안 했어요. 본인이 좀 원하지도 않았고 저도 애기들 케어해 주는 게 더 좋았고 네. 제가 워낙 바깥 활동 많이 하니까 네. 와이프가 제일 좀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화목한 가정이라는 네. 대목이 하나 잠깐 나왔는데 화목의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화목한데 와이프 기준에서는 화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분 말을 들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애들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금은 이제 잘 제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애들은 아직 어려요. 그리고 그렇죠. 큰 애가 지금 11살, 10살인데 만으로 하면 10살, 9살. 두 녀석 다 아빠가 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빠 어디 출장 갔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나와서 지내니까. 네네. 집에서 케어를 안 해요. 그렇군요. 이제 좀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고 집에 있을 수 없는 이제 뭐 사정도 있고 여러 사정이 얽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잘 모르다가 머리가 항암치를 하면 머리가 빠져요. 그렇죠. 안 빠지는 항암도 있지만 제 네. 거 같은 경우는 빠지는데 그때 이제 애기들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길래 제가 좀 워낙 덤덤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애들도 이제 아빠가 좀 아프다. 아빠 치료하고 있는데 금방 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말투로, 이 톤으로. 네. 그러니까 애들도 금방 낫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아빠가 이제 베이징 가 있는 것처럼 네. 아빠가 서울로 병원에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의 불만이 좀 있긴 하지만 뭐 보고 싶다고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아빠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특히나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첫째는 마치 이제 제가 없으니까 본인이 되게 의젓해졌어요. 되게 애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의젓해지고 와이프가 의지를 좀 하더라고요. 첫째한테. 그러니까 역시 유전자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묵직하거든요. 저희 첫째가. 둘째는 맞습니다. 저 똑같아요. 그냥 까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군요. 예. 아이들도 그럼 지금 아빠가 아프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군요. 그러니까 뭐 죽고 산다는 개념은 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좀 약한 모습은 좀 잘 안 보여주는 많이 아플 땐 집에 안 가요. 그냥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사실 요양병원에서 지내요. 이제 좀 상태가 좋을 때 지금 같은 상태일 때 네. 애들을 보는데 그래서 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을 거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도 사실 뭐 10살, 11살 정도만 해도 자기가 다 검색하고 그런 그쵸, 거니까요. 예. 아이고, 네. 또 이렇게 발랄한 얘기를 하다가 네. 아이들 얘기 나오니까 어느덧 숙연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제가 이 진단받고 덤덤했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조금 네거티브한 감정이 들었던 게 그렇겠죠. 애들이었어요. 네. 사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이나 이런 걸 다 마련해 드렸고 와이프 같은 경우도 뭐 22년째 알았어요. 2002년도 그놈의 월드컵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2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해줄 만한 건 다 해줬다고 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재산도 그렇고 뭐 돈도 그렇고 애정도 그렇고. 근데 애들은 제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저희 부모님, 저희 한량 아버지와
저희 든든한 우리 어머니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저같이 사랑을 받은 친구들은 저희 누나하고 저처럼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애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군요. 어쩌면 그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거 하나만 미안함과 애석함의 감정이 있었죠. 슬프다기보다는. 그 외에는 사실 좀 없었어요. 그게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아빠니까 부모니까 네. 당연한 감정이겠죠. 네. 뭐 저도 이런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없거든요. 결혼도 안 했고. 아, 네. 하지만 저 김 기자님께 지금 오늘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어요. 군요.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한 가정, 뭐 가정을 이끄는 게 꼭 아빠뿐만은 아니겠죠. 누가 됐건 간에 그쵸. 그게 아들이 됐건 뭐 딸이 됐건 엄마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느끼고 공감하실 수 있을 거 생각하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내일 이 시간으로 옮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가네요. 네, 적당 덕후는 이런 곳입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말 쓰고 싶거든요.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을 알 거예요. 아마 지겨운 운동 계속할 때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다른 의미로 정신과 시간의 방입니다. 아, 예. 너무 재밌습니다. 네. 지금.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